아버지, 남편의 꿈을 지지하시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내 딸 수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잘 조율된 현악기처럼. 그 안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없었다. 나는 분노에 찬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내 방으로 들어가 2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내 평생의 피와 땀으로 값을 치른 이 집을 떠나면서 딸아이는 내가 평소처럼 좌절하고 애원하고 결국에는 굴복할 것이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나는 김진우, 평생을 한국 전통 악기와 함께 살아온 늙은 학자이자 장인이다. 70평생 내 삶은 나무를 깎아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에서 울려 퍼지는 옛 가락을 연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명희와 나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가야금 연주자였다. 우리는 이 집을 우리의 작은 박물관으로 꾸몄다. 벽에는 해금과 아쟁이 걸려 있고 거실 한쪽에는 아내가 평생 아꼈던 이제는 인간 문화재의 유품이 된 검은고가 고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음악실, 그곳은 우리 집의 심장이자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다. 아내가 연주하던 12줄 가야금이 그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매일 아침 그 방을 청소하고 악기들을 닦으며 그녀를 추억했다. 그 방의 공기 속에는 아직도 아내의 손길과 그녀의 음악이 살아숨 쉬는 듯 했다. 내 딸 수연이는 착한 아이였다. 적어도 야망 넘치는 케이팝 프로듀서 박민준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위놈은 번지르르한 외모와 화려한 말솜씨를 가졌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전통에 대한 존중 대신 성공에 대한 조급한 야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몇 번의 아이돌 그룹을 제작했지만 모두 빚만 남기고 실패했다. 오늘의 비극은 바로 그 사위놈의 새로운 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최첨단 녹음 스튜디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아내의 고요한 음악실은 그저 공간 낭비로 보였을 뿐이다. 아버님, 이 방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이 낡은 악기들 그냥 창고에 넣어두고 여기에 방음벽 설치하고 최신 녹음 장비만 들여놓으면 최고의 스튜디오가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히트곡 하나만 터뜨리면 온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유산과 나의 역사를 마치 오래된 가구를 치우듯 이야기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방은 내 장모님의 영혼이 깃든 곳이다. 그 누구도 그 방을 바꿀 수 없어. 내 거절에 그는 경멸이 담긴 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내 딸을 불렀다. 그리고 수연이는 내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아이는 남편의 편에 섰다. 그녀는 남편의 실패한 꿈을 위대한 도전이라 믿었고 나의 유산을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고 여겼다. 아버지,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에만 얽매여 사실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민준 씨의 꿈이 성공하면 아버지도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수연아, 이건 단순히 방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너의 어머니를 우리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다. 그럼 선택하세요. 아버지의 낡은 역사와 남편의 빛나는 미래 중에서요. 아버지, 남편의 꿈을 지지하시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내 딸이 내게 던진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논쟁은 무의미했다. 아이는 이미 남편의 욕망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신혼여행 때 샀던 낡은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최소한의 짐을 꾸렸다. 속옷, 양말, 갈아입을 옷 서너 벌, 그리고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아내와 내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을 손수건에 고이 싸서 가방 옆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을 때 그들은 소파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권서방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내 딸 수연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아마 내가 정말로 집을 나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내가 결국 굴복하고 사위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구할 것이라 생각했겠지. 나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내가 신발을 신는 동안 등 뒤에서 수연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기다려요.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봄날의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한때 나의 세상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남의 세상이 되어버린 그 집을 뒤로하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내 발걸음은 놀랍도록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 무언가가 새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 외곽의 허름한 모텔로 향했다. 그곳으로 가는 30분 동안 나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수연이의 대학 등록금, 4년 동안 1억이 넘는 돈이었다. 나는 아이를 명문사립대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악기를 만들고 무형문화재로서 받는 지원금까지 모두 쏟아부었었다. 아이의 화려했던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사위 집안에서는 돈이 없다고 해서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비용을 모두 감당했다. 그리고 이 집, 젊은 부부가 시작하기에는 너무 비쌌던 이 집의 계약금 1억 원, 내 노후 자금에서 나온 돈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당연한 헌신이라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녀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이 집에서 내쫓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모텔 방은 작고 초라했지만 깨끗했다. 나는 짐을 풀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고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집의 편안한 고요함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내렸다. 은행, 보험사, 그리고 문화재청. 지난 30년간 나는 단순히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아내의 유산을 지키는 관리인이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법률적, 행정적 절차들을 처리해 온 사람이었다. 내일은 일요일이었지만 어떤 일들은 여전히 할 수 있었다. 어떤 전화는 여전히 걸 수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내 인생의 다음 장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싸구려 모텔의 하룻밤은 길었다. 침대는 딱딱했고 얇은 담요는 낯설었으며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은 내내 신경을 거슬렀다. 하지만 나를 잠 못 들게 한 것은 그런 물리적인 불편함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아내 명의의 사진을 꺼내 작은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흑백 사진 속 앳된 얼굴의 아내는 가야금을 무릎에 안고 수줍게 웃고 있었다. 저 사진을 찍던 날이 생생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만의 작은 집을 얻고 그녀가 마루 한가운데 앉아 처음으로 가야금을 연주하던 날, 그녀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던 천가한 소리는 낡은 집의 모든 공간을 햇살처럼 채웠었다. 나는 돈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었다. 내 딸이 집을 팔아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했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것이다. 나를 절망하게 한 것은 그들의 이유였다. 그들은 단순히 더 넓고 새로운 공간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세계를, 나의 유산을, 그리고 내 아내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그들의 천박하고 소란스러운 욕망을 채워 넣고 싶어 했다. 권서방의 케이팝의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녹음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 장인을 집에서 내쫓는 폐륜을 저지를 만큼 절박했을까? 그 이유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다. 내 학자로서의 오랜 습관이 흩어진 조각들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외제차와 명품 시계, 종종 걸려오던 비밀스러운 통화. 몇 달 전 수연이가 나에게 아빠, 민준 씨 사업이 조금 어려운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던 일. 그때 나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묻지도 않고 거액을 붙여주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주 전 인사동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음악계의 오랜 지인이었던 후배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안부를 묻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따님 남편 되시는 박서방, 요즘 아주 위험한 데서 돈을 쓰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게 워낙 뜬구름 잡는 일이라서요. 그때는 그저 젊은 사람의 치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은행 잔고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는 검색 엔진에 박민준 프로듀서, 아이돌 그룹 실패, 그리고 사채라는 단어들을 차례로 입력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아이돌 그룹들은 모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졌다는 가십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명동의 큰손이라 불리는 악덕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권서방이 원했던 것은 녹음 스튜디오가 아니었다. 그는 돈이 필요했다. 당장 목을 조여오는 빚을 갚을 거액의 현금이,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내 집에 있었다. 나의 유산, 아내의 악기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집 거실에 있는 인간 문화재였던 아내의 친구가 만들어준 검은고, 내가 직접 희귀한 황죽을 구해 제작한 대금, 그리고 아내의 음악실에 잠들어 있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가야금. 그 가야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150년이 넘은 오동나무로 만들어져 자개로 학과 소나무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수십 년간 아내의 손길에 길들여져 그 어떤 악기도 흉내 낼 수 없는 깊고 천가한 소리를 내는 이 나라의 보물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즉 보물로 공식 지정된 악기였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이었다. 권서방은 그 가야금을, 한국의 영혼을 그저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한 현금 뭉치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그것을 탐내는 외국의 부호나 암시장 수십 개에 팔아 치울 계획이었을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밀매하는 것은 중범죄였지만 벼랑 끝에 몰린 그에게 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나의 싸움은 개인적인 모욕과 배신에 대한 복수가 아니게 되었다. 이것은 내 아내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문화의 한 조각을 지켜내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이 되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공적인 사명감이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마음속의 안개가 걷히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도 부족했다. 내게는 이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명분을 가진 동맹이 필요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연락처 목록에서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절친하게 지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다. 초해서연 관장님,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이자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분야의 최고 권위자. 그녀는 내 아내의 마지막 연주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쳤던 사람이었다. 그녀라면 이 모든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 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이 전쟁은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것은 결국 가족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을 굳혔다. 최서연 관장은 내 전화를 받고 몹시 놀랐다. 내가 아내 명의의 남편 김진우라고 신분을 밝히자 그녀의 목소리는 곧바로 따뜻하고 안타까움이 깃든 톤으로 바뀌었다.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명희 언니 기일 때마다 찾아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인사를 받을 여유가 없었다. 관장님, 제 아내 명희의 유산과 관련하여 아주 시급하게 의논드릴 일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그녀도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했다. 내가 시내 외곽의 한 모텔에 묵고 있다는 말에 그녀는 조금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자기가 직접 그곳으로 오겠다고 말했다. 1시간 후 모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최 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초라한 모텔 방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 내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모텔 복도에 비치된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가 전부였다. 그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명희 언니의 유품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딸과 사위의 최후 통첩, 그들이 나를 집에서 내쫓은 일, 그리고 사위놈이 K-팝 사업 실패로 인해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까지. 마지막으로
그들이 내 아내의 악기들, 특히 국가 지정 보물인 가야금을 암시장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나의 끔찍한 추측까지. 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최 관장의 얼굴은 침착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의 손이 분을 이기지 못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내의 오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문화유산의 수호자이기도 했다. 내 이야기는 그녀에게 이중의 모욕이었을 것이다. 그 자들이 감히 명희 언니의 가야금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선생님, 이건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테러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나약해져 있던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이 선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뿐더러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악기를 먼저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발의 법적인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최 관장의 눈빛이 전문가의 예리함으로 빛났다. 명희 언니의 가야금은 이미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법망을 피할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그물을 쳐야 합니다. 그녀는 긴급 문화재 지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댁에 있는 악기 컬렉션 전체와 그 악기들이 보관된 집 자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는 겁니다. 가야금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만드신 대금, 검은고, 그리고 명희 언니의 숨결이 닿은 모든 것을 하나의 유산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더 이상 개인의 주택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 공간이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물건도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녀의 계획은 실로 대담하고 명쾌했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싸움을 국가적인 명분을 가진 싸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쫓겨난 늙은 아비가 아니라 국가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최전선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 유산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손을 떠나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할 때입니다. 최 관장의 말에 나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제가 문화재청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학술 조사를 위한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파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댁에 있는 모든 악기들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만큼 그 가치를 잘 아는 분은 없으니까요. 최 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명희 언니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는 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낼 겁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모텔방에 홀로 남았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았다. 나는 가슴 벅찬 사명감에 휩싸였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제목을 이렇게 썼다. 임명희 여사의 음악 유산에 대한 고찰. 나는 그날 밤을 새워 글을 썼다. 아내와 함께 악기를 수집하며 겪었던 이야기들. 각각의 악기에 얽힌 역사와 사연들. 그것은 단순한 자료 정리가 아니었다. 우리의 사랑과 역사를,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기록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나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닌 보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최 관장이 돌아간 후 내 삶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나는 외부의 전선이었다. 최 관장과 국립박물관의 전문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학술 연구를 위장하여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양자연스럽게 나의 옛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집안의 모든 악기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고 실측하고 그 가치를 기록했다. 이 모든 과정은 권서방과 수연이의 눈을 피해 철저한 비밀 속에서 진행되었다. 다른 하나는 내부의 전선이었다. 나의 조용한 전쟁. 나는 딸과 사위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되 완전히 끈을 놓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이 나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설득 가능한 상태로 여기게 만들어야 했다. 며칠 후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부드러웠고 계산된 동정심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가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는 힘없는 목소리를 연기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네, 저희가 잘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집 안에 있는 악기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늙고 고집센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다.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구나. 내 예상대로 그들의 다음 카드는 돈이었다. 그들은 내가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음 날 내 통장으로 수연이의 이름으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고 기운 내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나는 그 돈에 손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애를 태우기 위해 나는 내가 여전히 재정적으로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했다. 나는 박민준의 채권자 중 가장 악랄하다는 명동의 사채업자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공중전화를 이용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물론 내 신분은 숨긴 채 박민준의 장인어른을 걱정하는 지인인 척했다. 사장님, 박민준이 일하는 친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누구신데 그런 전화를 하시오.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친구가 곧 큰돈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영감님이 워낙 깐깐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사장님 돈은 틀림없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전화는 효과가 있었다. 사채업자는 권서방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에게 걸려오는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으로 늘어났고 그의 집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권서방의 행동은 더욱 예측 가능해졌다. 그는 절박해졌다. 그리고 절박함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들은 이제 나에게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 즉 집과 악기들을 자신들의 통제해에 두어야만 했다. 나는 나의 침묵으로 그리고 외부의 압력으로 그들을 내가 파놓은 함정으로 한 걸음씩 몰아넣고 있었다. 나의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며 그들의 탐욕과 절박함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수연이는 거의 매일같이 내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왔다. 아이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냉대와 침묵이, 다른 한쪽에서는 남편의 초조함과 빚 독촉이 아이를 옥죄고 있었다. 나는 내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아이가 스스로 성장통을 겪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아버지로서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혹독한 가르침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와 민준이 함께 나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눈치를 보지 않았다. 수연이와 민준이 함께 나를 찾아온 것은 그들이 최후 통첩을 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자신감 넘치던 사위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역력했고 단호했던 내 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어려 있었다. 악덕 사채업자의 압박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라는 식의 회유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초라한 모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지막 연극에 막을 올렸다. 권민주는 가방에서 화려하게 꾸며진 사업계획서 몇 장을 꺼내 내 앞에 작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아버님, 제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홈쇼핑 쇼호스트처럼 과장된 열정으로 떠들기 시작했다. 천재 작곡가를 만났고 빌보드 차트를 휩쓸 재능 있는 연습생들을 발굴했다는 퉁. 거대 기획사에서 탐내는 프로젝트인데 최종 계약을 위해 약간의 초기 제작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둥.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허황되어 듣는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겠나? 나는 그의 연극을 잠자코 들어준 뒤 조용히 물었다.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님, 딱 2억.
2억만 있으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지금껏 진 빚은 물론이고 앞으로 평생 그는 말을 멈추고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 댁에 있는 그 잘 쓰지도 않는 낡은 물건들 몇 개만 정리하면 금방 마련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아버님, 그것들은 그냥 먼지 쌓인 골동품일 뿐이지만 제게는 미래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는 끝까지 악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낡은 물건들, 먼지 쌓인 골동품, 내 아내의 영혼과 내 평생의 역사가 그의 입에서는 그렇게 불리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수연이가 나섰다. 아이는 내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제발요. 민준 씨,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기회만 성공하면 저희가 평생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네, 아버지, 제발. 딸의 눈물 어린 호소. 그것은 한때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단단한 성벽이 되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나는 내 손을 잡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차례로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자비를 담아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자네는 사업가 아닌가?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그렇게 검증도 안 된 서류 몇 장과 자네의 말만 믿고 투자하나? 나는 그렇게 사업을 배우지 않았네. 그리고 나는 수연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낡은 물건들이라니. 수연아, 네가 말하는 게 네 엄마의 가야금과 네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그 악기들이 맞느냐? 내 입에서 가야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내 대답은 안 된다 일세. 내 유산은 그리고 네 어머니의 영혼은 자네의 도박 빚을 갚는데 단 한 푼도 쓰일 수 없네. 내가 도박 빚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입에 올리는 순간 권민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애원하는 사위의 가면이 벗겨지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본성이 드러났다. 이 늙은 고집불통 영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깟 낡아빠진 악기가 뭐길래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망쳐 그는 나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를 질렀다. 수연이가 울부짖으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자네 인생을 망친 것은 내가 아닐세. 자네의 그 끝없는 탐욕이지.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민주는 분을 이기지 못해 방 안에 있는 작은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는 나를 저주하는 말을 퍼부으며 방을 뛰쳐나갔다. 수연이는 나를 향해 원망과 절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자신이 결혼한 남자에 대한 깨달음이 뒤섞인 눈빛을 던지고는 남편의 뒤를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부서진 의자의 잔해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쥐는 이제 주인을 물어뜯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훔치려 할 것이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최서연 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관장님, 접니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곧 움직일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 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지켜낼 시간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나는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애원하거나 나를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훔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절박함은 내가 쳐놓은 덫을 완벽하게 완성시켜줄 마지막 재료가 될 터였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나에게는 두 통의 중요한 전화가 걸쳐놓았다. 첫 번째 전화는 최서연 관장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드물게 흥분해 있었다. 선생님, 해냈습니다. 조금 전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댁의 컬렉션과 가옥 전체가 국가등록문화재 제812소호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차에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침내 해냈다.
아내의 유산은 이제 법의 보호 아래, 국가의 이름 아래 안전해졌다. 최 관장은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하여 현판식을 거행하겠다고 알려왔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명희 언니의 유산은 영원히 안전할 겁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인사동에서 평생을 고미술 감정사로 일해온 나의 오랜 친구 윤 선생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비밀스러웠다. 김 교수, 혹시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어? 그건 어찌 아시는가? 요즘 우리 쪽 시장 바닥에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서 말이오.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배상철이라는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암시장 거래상이 큰 건 하나를 잡았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강남의 한 개인 소장객에서 국보급 가야금을 포함한 전통 악기 컬렉션 전체를 헐값에 넘겨받기로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배상철이라는 자가 물건을 보러 가는 날짜가 바로 모레 수요일 오후 2시라고 하더이다. 김 교수,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 가야금이 돌아가신 사모님 유품인 것 같아서. 하난 이따 호미스크리란 내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수요일 오후 2시 문화재청의 현판식이 열리기로 한 바로 그날, 거의 같은 시간이었다. 권민준의 계획이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는 현판식이 열리기 직전, 혹은 그 혼란을 틈타 밀매업자를 집으로 끌어들여 악기들을 팔아치우고 그 돈을 챙겨 사채 빚을 갚은 뒤 도주할 생각인 것이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최 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경악하며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그 자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요, 관장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녀를 진정시켰다. 나의 마지막 수가 남아 있었다. 함정을 파야 합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증거는 차고 넘칠 겁니다. 그리고 내 딸이 자기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는 최 관장에게 나의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는 내 뜻을 이해하고 동의해 주었다. 관장님, 현판식을 조용히 치르지 마십시오. 문화부 기자들을 몇 명 초대해 주십시오. 국가문화유산 지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정확히 수요일 오후 2시에 도착해 주십시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정확히 2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무대는 나의 옛집, 등장인물은 절박한 범죄자들, 권민준과 밀매업자, 정의의 사도들, 최 관장과 문화재청 관계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할 증인들, 기자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초라한 모텔 방이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느껴졌다. 이틀 뒤 수요일, 그날은 내 아내의 유산이 영원히 보존되거나 혹은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될 것이다. 내 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혹은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의 운명이 이제 단 하루에, 단 한 시간의 순간에 달려 있었다. 수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나는 모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곳에 직접 가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자제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 되어 모든 배우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나의 옛집, 이제 곧 나의 것이 아니게 될 그 집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사위 박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을 테고 내 딸 수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자신이 무슨 짓에 가담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깨달으며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이다. 오후 1시 45분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민준이가 기다리던 밀매업자가 아니었다. 문을 열어준 민준의 얼굴에 실망과 공포가 스쳤을 것이다. 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사내 셋이 서 있었다. 명동의 사채업자들이었다. 박민준 씨,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 알지?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을 것이다. 돈은 준비됐나?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을 것이다. 곧 큰 손님이 한 분 오실 겁니다. 거래만 성사되면 빌린 돈의 2배라도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릴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마치 자기들 물건이라도 되는 양악기들을 훑어보았다. 말은 필요 없고 담보물이나 확인해볼까? 저게 그 국보급이라는 가야금인가 사내 하나가 아내의 음악실을 향해 턱짓을 했다. 그들이 신성한 그 방으로 발을 옮기려던 순간 수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앞을 막아섰을 것이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바로 그때였다. 오후 2시 정각 현관의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주 점잖고 권위 있는 소리였다. 민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최서연 관장이 문화재청의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정중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는 방송사 카메라와 신문사 기자들이 그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최 관장은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가옥과 소장품 전체를 국가등록문화재 제85호로 공식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거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그 단어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채업자들은 자신들이 방금 국가재산에 손을 대려 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주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연이는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장면, 궁지에 몰린 유명 프로듀서, 공포에 질린 그의 아내, 험악한 사채업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문화재청의 공식 방문단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최 관장은 민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직원들이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동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최 관장은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구이명희 명의원의 위대한 예술론이 담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최근 불법 밀매와 개인의 탐욕과 같은 여러 위협에 노출될 뻔했습니다. 오늘 이 현판식은 우리의 위대한 유산을 그러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녀는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은 권민준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였다. 마침내 민준은 무너졌다. 그는 안 돼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사채업자들은 최 관장이 눈짓으로 부른 경찰들이 현관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조용히 손을 들었다. 내 딸 수연이는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남편의 추악한 범죄, 그리고 아버지의 치밀하고도 가슴 아픈 계획을 아이는 밀매업자와 사채업자, 그리고 카메라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마침내 현관 벽에 걸리기 시작하는 그 빛나는 동판을 보았다. 그 눈에는 완전한 절망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모텔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다. 최 관장이 보낸 직원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문자로 보내주고 있었다. 현판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터지는 소리,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내 아내의 집은 이제 약탈당할 위기에 놓인 개인의 집이 아니었다. 법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신성한 성소가 되었다. 권민준의 절박한 연극은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린 것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사위 박민준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문화재 보호법 위반, 사기 미수 등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요란했던 그의 케이팝의 꿈은 차가운 감옥의 철창 너머로 허무하게 끝이 났다. 내 딸 수연이는 그 끔찍한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이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나 또한 아이를 찾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상처를 보듬고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되새길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최서연 관장과 국립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나의 옛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에 몰두했다. 우리는 그 집을 차가운 박물관이 아닌 안에 온기가 살아 숨 쉬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거실은 작은 연주회장으로, 나의 서재는 누구나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실로 개조되었다. 그리고 아내의 음악실은 그녀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존되어 미래의 명인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몇 달 후, 우리 집 때문에는 국가등록문화재라는 동판 대신 이명희 국악기념관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현판이 걸렸다. 나는 더 이상 모텔을 전전하지 않았다. 기념관 2층, 내 서재였던 공간의 일부를 고쳐 작은 숙소로 사용했다. 나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아내의 유산을 지키는 관리인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악기들을 닦고 오후에는 찾아오는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 음악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나는 그 소박한 일상 속에서 복수가 주었던 공허한 승리감 대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나는 음악실에서 아내의 가야금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때 열린 문 앞에 수연이가 서 있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이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화려했던 옷차림과 화장기는 사라지고 수수하고 창백한 얼굴이었다. 아이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방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신성한 공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처럼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가 이 방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가라앉아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아요. 그저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자네크무스러초스카노 참데스체나 이치산넨 나는 아이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수연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앞에 섰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한다는 쉬운 말을 건네는 대신 가야금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가 어렸을 때 내 엄마가 이 가야금으로 처음 가르쳐줬던 곡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내 질문에 아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아리랑 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야금 앞에 앉아 아리랑의 첫 소절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천가하지만 구슬픈 가락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음악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담은 노래이자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노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우리 부녀의 화해를 위한 용서의 멜로디였다. 한참 동안 연주를 하다가 나는 손을 멈추고 수연이를 바라보았다. 이 기념관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먼지 쌓인 악보들을 정리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어린 학생들을 안내해 줄 사람이. 나는 아이에게 유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 유산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었다. 잃어버렸던 가치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찾아오라는 아버지로서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기념관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주말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툰 악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어느 맑은 오후, 나는 음악실에서 재능 있는 어린 소녀에게 가야금의 어려운 한 대목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방 안은 음악과 햇살로 가득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수연이가 조용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아내의 손글씨가 남겨진 낡은 악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득 악보를 정리하던 수연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이는 수줍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미소를 내게 보냈다. 나도 조용히 미소로 답했다. 우리는 아직 용서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용서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음악의 선율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어린 제자의 손가락을 잡아주며 생각했다. 아내의 멜로디는 하마터면 영원히 사라질 뻔했다. 하지만 이제 그 멜로디는 새로운 세대의 작은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한때 그 멜로디를 지으려 했던 내 딸은 이제 그 멜로디의 가장 겸손한 수호자가 되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조각들로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아내의 그리고 나의 진짜 유산은 바로 그것이었다.